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오늘도 70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비수도권에서는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해서 오는 2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70명입니다. 어제 82명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난 주말 이후에는 세 자릿수였던 것에 비해서는 100명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적으로 줍니다. 평일 대비해서 평일이 보통 17,000건, 15,000건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주말에는 토요일 날 경우는 7,000건, 그다음에 어제는 5,000여 건 검사에서 나온 숫자라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숫자가 줄은 그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주말이라 하더라도 저번 주말 또 그 전 주말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신규 확진자 숫자보다는 중환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망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중요한데 네. 지금 그 사망자 숫자가 이 9월 한 달만 해도 전체 지금 61분입니다. 8월 달 23분에 비해서 벌써 9월이 20일밖에 아직 안 지났는데 네. 이 23분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3배 정도 지금 늘어가고 있죠. 지금 9월 말 되면은 훨씬 더 늘 것 매우 걱정되고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분도 26%에 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방역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 됐다. 즉 기존의 방역 조치, 즉 역학조사에 근거한 방역 조치만으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인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일주일간의 추세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체감이 될 정도로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감염 경로 미분류 환자가 4분의 1가량 된다는 점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점을 찍고 잠깐 내려간 추세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게 확진자 수가 더 떨어져서 50명대까지 간다면 더 줄어들 가능성도, 그 개연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점은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숫자가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더 이상 신규 확진자 숫자에 매일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무의미합니다. 지금처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늘 때는 결국 지역사회에 돼 있는 조용한 전파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신규 확진자 숫자, 즉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또 무증상 감염자 분들이 결국 제대로 체크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기존의 역학조사와 자발적 검사에 의한 이 확진자 숫자 체크는 어렵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역학조사에 근거한 정책보다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와 역학조사의 어떤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사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러한 감염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또 집단 감염의 형태가 발생된 그것이 결합된다면은 대폭적인 또 새로운 3차, 4차의 그런 감염 우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를 2단계 더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 수치를 보면 국내 코로나19 발생이 수도권 중심으로 좀 발생하고 있고 한 주 동안의 평균 확진자 수, 또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단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연장을 한 상황,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 점은 그 전국적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한 가지고요. 네. 또 그것이 의미 있게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점이 지금 지역사회 어딘가 분명히 많이 잠재돼서 퍼져 있는 부분, 즉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사실은 초기에 환자분들이 헐사 감염됐다 하더라도 이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고 검사를 받을
받는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로 진단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석이란 명절의 이동과 관련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 1.5단계, 2.5단계 이렇게 중간적인 조치를 취해왔었는데 교수님께서도 거리두기를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사실 너무 세분화하면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5단계, 2.5단계, 2.5단계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고요. 즉 현실적이고 유연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만큼 수천 수만 가지의 업종과 모임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만으로 강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5단계, 6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방역이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특정 그 위험한 집단과 위험한 그 모임과 위험한 지점을 정확히 차단해서 그에 걸맞는 또 그의 합리적인 세부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또 이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역 포인트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부분을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부적인 업종별로 혹은 이 모임별로의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같이 반드시 병행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라고 진행하게 되면 결국 평일한 그 통상의 관료적인 혹은 획일적인 그런 걸 통해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계속 여러 차례 방역 조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거리두기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네네. 단계 세분화라기보다는 그 각 단계에 맞는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점이 더욱 중요하겠고요.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감염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 즉 과학적 근거에서 어떤 모임에, 어떠한 조건에, 어떠한 상황에서, 즉 밀폐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밀폐된 것이, 환기가 얼마나 돼야 되는 건지, 또 1제곱미터당 한 평당 몇 명이 들어가야 밀집인 건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밀접해 있다면 도대체 2m인지 1m인지, 마스크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야외인지 아닌지, 사람이 떠들고 있는 곳인지 사람이 떠들지 않고 조용한 곳인지, 이런 세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사회 거리두기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침만으로는 이 사회의 다양성을, 이 감염 효과, 이 방역 효과에 정확히 되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정확한 세부적이고 아주 다 자세한 그런 실증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다 하나둘씩 다 모든 그 상황에 맞게 또 인지하는 것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단계를 세분화하기보다는 그런 좀 적절치 않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그러한 어떤 세부적 딱 그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기 쉬운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수도권 학생들이 한 달 만에 등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 등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현재 교수님께서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런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학교를 이렇게 다시 등교하게 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금 밀집도가 3분의 1 이하로 이제 혹은 3분의 2 이하로 줄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감염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더 이상 학교 등교를 미루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같이 등교를 하더라도 개인 위생, 즉 마스크와 이 개인 손 씻기 같은 위생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환경 관리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감염 관리 예방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의 접촉이 아주 어려워요. 두 번째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 계속적으로 100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했고 100명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 모든 국민이 100명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데 정말로 10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만약 우리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킨다면 100명이 200명, 200명이 300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와 방역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역 역량, 즉 100명이라는 숫자보다를 어떻게 이거를 더 늘리고 확대하고 우리 역량과 대응을 키울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그런 자발적 참여 부분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실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고 그 부분을 갖고 정책과 또 정책의 집행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서 정식 보고가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보고가 있어 왔는데 국내에선 처음인데요. 20대 여성이고 3월에 완치가 됐다가 4월에 재확진된 건데 이거는 바이러스 변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방역당국의 발표에서 나와 있다시피 감염의 새로운 바이러스에 약간 변이가 생긴 것에 대한 재감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RNA 유전자 이 PCR 검사 결과와 그 바이러스의 동종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아직 예외적이고 극히 이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겠고요. 방역당국의 입장을 좀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 음질이 한 번씩 좀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혹시 좀 장소를 조금씩 좀 이동을 하는 게 좀 가능하다면 조금 이동도 좀 해주시면서 좀 통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헝가리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그대로 살아있고 90도 열을 가해도 끄떡이 없다. 지금껏 알려진 바이러스 중에 최고의 탄성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탄성이 좋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바이러스도 결국은 하나의 생물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재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피부로 보호되듯이 이 사람들 피부처럼 바이러스의 그런 피부와 그 외피와 그 안에 구성물이 일반적인 그런 물리적 충격에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런 물리적 충격에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혹은 기타 이 자연 환경에서의 이런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의 생존 요건과 관련된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그 헝가리 연구팀의 첫 번째 연구 결과고 또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것인지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바이러스가 통상 알려져 있듯이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리가 왜 도대체 여름에 더 많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도 더 이해를 잘하게 됐고요. 또 그런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독이라든지 관련된 지침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쭐게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국민이 직접 자가 진단할 수 있게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한 자가 진단이 현재 우리 방역 시스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가 진단 여부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독감 이 진단 검사 방법처럼 지금 아시다시피 독감 과거에 검사 혹시 받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의원에 가서 동네 의원에 가서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신속 진단 키트는 정확성과
민감도, 특이도 같은 이런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확진 검사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 진단 키트를 이 코로나 검사에 활용해서 동네 의원에서 자가 진단이 아니고요. 동네 의원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면 스크리닝 검사, 즉 1차 검사로 이 부분을 걸러내고 2차 검사는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일반 독감 검사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PCR의 대량 진단을 통한 조기 환자를 지역사회에 찾아낼 수 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지역사회 지금 감염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점은 반드시 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빨리 찾아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